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시금 우리가 어, 돌아왔는데 세션 4 인문사회계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어,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실 분은 정희영 박사님, 제1한국학교 교육과정연구 한일 교육과정 유사성 기반 모국 이해 교육 현안과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동안 일본에서 일본 학교에서 또 일본 한인학교에서 활동을 하셨죠. 오사카의 건국학교. 예, 예. 오늘 또 귀한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종합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예, 다 같이 정의영 선생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헤어지는 필요도 되고 안 해도 안 쓰고 있는 거 알겠죠? 예, 예, 예.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들어갑니다. 소리 들어갑니다. 15분 제가 발표했는데 15분 예, 15분, 20분. 예. 네, 이거 필요하세요? 네. 그런 가지고 여기를 누르시면은 넘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정비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외 한국 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이 한국 학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연구가 중반을 접어서면서 5년간 계획한 연구가 중반을 접어서면서 지금 현재는 그 창업 당시에 어떤 교육 교육적 장학의 목적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창업 당시의 역사성과 장학의 정신 그런 부분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전혀 제 연구의 원래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근원적인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양쪽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1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연구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국은 일본이 47년 3월 31일자로 교육법을 발의하고 4월 1일자로 그 교육법의 근본에서 일본의 근현대 교육이 시작되었다면은 한국은 1949년 12월 31일자로 예, 교육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2년 횟수로 만 3년 정도 늦어집니다만은 그 내용이 사실 교육법이 발의되던 당시부터 일본의 교육법을 가지고 왔다, 많이 모방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 교육법이 19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유사한 것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9월 학기제인데 우리는 봄 학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6334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학제를 많이 따르고 있고 지금 현재 왜 제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제일 한국 학교가 만들어진 거는 45년 해방하고 난 그 이듬해인 46년 4월에 바로 개교를 해요.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제외국민교육법은 60년이 지난 200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6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제외국민교육법에 이 학교들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학교로 인정을 하면서도 이 학교들이 너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학교도 피로감이 많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다 보면은 아 이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는 그런 고민을 아닌 게 아니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본어로
수업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영어로 바이링구이라고 해서 영어 수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왜 일본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일본어로 수업 받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지? 물론 그 깊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아주 소소한 의문에서 출발을 해봤고요. 나름대로 그 관리자는 물론이고 현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보호자들, 학생들 시간만 있으면 사계절 매번 건너가서 그분들 속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한다마는 그분들에게 모든 거를 맡기기에는 사실 이 노국이 한국이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 차는 다음과 같고요. 바로 연구의 필요성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들어서서 우리 재외 동포라는 용어 속에 외국 국적을 가진 예전에 국적이 있었던 사람들도 보안에 넣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1990년이 되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재외국민교육 목표라는 것이 저렇게 만들어졌고요. 저 목표 안에는 세계적에서 자긍심 높은 한국인상을 구현하는데 저기에 안정적인 현지 정착, 민족적 정체성 유지 신장이라는 하부 목표 아래 너무나도 놀랍게 재외 동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영주 동포, 그 나라에서 쭉 살 사람들, 또 한쪽은 일시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일시 체류자에게는 균형 연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영주 동포들에게는 모국 이해 교육, 그 나라에서 쭉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주 동포 자녀들의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 정체성 유지 신장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크게 기조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제정된 재외국민교육법 제1조에 보면은 재외국민입니다. 재외동포가 아니고 그죠? 예, 범위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교육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외국민에 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조문이 저에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당시입니다. 2009년에 나와 있는 해설 자료를 봤더니 재외국민 교육의 원활한 지원 및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재외국민들에게 교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예. 그런데 그 2조에 보면은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1과 2로 나누어 봤습니다. 당연히요, 일시 체류자, 잠시 있다가 오실 분들,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할 목적인데 국적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외 한인들 사회에서 특별 영주권이라 아주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도 일본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영주권을 가지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비교를 위해서 뭐 외국 국적 동포가 68% 이상인 곳이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한국 학교가 그러하다라는 부분 또 지금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까지 나오셔서 작년이었죠, 그죠? 코시엔에서 우승하는 덕에 그 외교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막 격려하시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만 교토 국제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72%가 넘습니다. 현지인이죠. 이런 학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1999년에 제정되고요. 그 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국민이라고 반드시 국민의 목전에 놓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들어진 재외동포 기본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동포 안에서 재외국민이라고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외국민은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국적을 가지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신 분들도 국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교육법에는 제2조 정의에 보면은 학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초등등 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예, 제가 해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그럼 이건 이제 한국의 교육부 장관이 편성한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영주적으로 할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국 이해 교육을 한다라는 1995년에 만들어진 재외국민 교육 목표의 한 카테고리이기도 한 영주동포 자녀들의 국 이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많은 법 관련 연구자들이 한 연구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민성 같은 경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적용이 적합하다. 당연히 재외국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외국민 교육 목표가 자동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외국민의 다양성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경진 같은 경우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제국 학교와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박성엽 교수님이십니다. 2019년에 하신 연구인데 재국민교육법 제8조 교육과정, 국내 교육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제외 한국 학교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예, 사실 일본 학생들이 더 많거나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혹은 그러해 가는 방향, 경향성이 강한 학교들을 과연 제외 한국 학교로 그대로 넣어 놓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약간의 그들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법의 어떤 집행에 법적인 처리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제외 한국 학교의 정체성 이런 학교가 제외 한국 학교다라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저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교육 과정이 우리는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 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지만 50년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55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듭니다. 그게 제1차 교육 과정이에요. 그렇게 제1차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7차까지 왔고 7차 이후부터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처음으로 제외 한국 학교와 관련된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2002 개정 교육 과정에 저렇게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제 네, 이 지침에 지금 제외한 학교들은 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운영 중에서 3번과 8번에 저는 집중을 했는데 3번에 다문화 가정 학교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이라는 특별 학급 이런 학급들이 있는 학교가 아주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만 제1한국학교는 저게 특급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요. 한국 학생들의 특성, 소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수업의 일부를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 일부를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바이링걸, 트리링걸까지 얘기를 하는 요 상황에서 저 일부가 과연 어디까지가 일부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고요. 예, 그래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에다가 지금 전부 다 보면은 3번과 8번도 학교에 만약에 국내 교육과정을 연계하기 어렵다면은 일부 허용할 테니까 자유롭게 해봐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방치해서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이 안 넘어가지죠? 왜?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개인의 학교에 사실 학교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개인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국가가 구제했던 시기니까. 해방은 되었지만, 예, 인용으로 조국이 아주 곤란스러웠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학교를 만들었던 그 시기에 과연 만들어진 그 교육 과정을 지금까지도 계속 그들에게 알아서 국가에 맞는 교육 과정을 나르도록 해라. 이것이 과연 옳을까 해서 먼저 한일 교육 과정,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관서 지역의 세계 학교는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본 현지 학교로 사립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규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도 예, 여러 가지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일 교육 과정의 유사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그 유사성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그다음에 일본은 학습 지도 요령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시수가 한국은 40분인데 1차 시에가 40분인데 일본은 45분이라는 걸 제외하면은 총 수업 시간이라든지 과목도 보시면 국어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본어겠죠. 수학을 산수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나누면 일본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 즐거운 생활을 음악, 미술, 체육. 그다음에 특별 교과 도덕. 일본은 도덕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일본이 강요하는 도덕과 한국의 도덕의 차이가 있나 이 부분도 누가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들 만큼요. 그래서 특별 교과 도덕이라고 별도로 명하고 있고요. 우리의 창의적 체험 활동 개담되는 특별 활동, 종합적 활동 시간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교과목이 다르지 않고요. 실수 면에서도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결론적으로는 많습니다. 45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분, 45분 수업에 총 시수라든지 기준 시수를 보게 되면 1분이 조금 작은 것 같지만 분으로 계산했을 때는 또 1분이 더 양쪽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학교는 우리는 45분인데 일본은 50분 수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서도 총 시수는 일본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만은 예, 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한국학교 청소년들이 한국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필수 교과를 일본 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하더라도 그 교과에서 손실이 없음을 일단 편성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일본이란 나라의 교육적 수준, 경제적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1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제1한국학교들은 뭐 교육과정에는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사실 일본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100%입니다. 완벽하게 일본 교육과정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모국기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를 조금씩 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넣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교육기관 포털에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교육계획서가 올라와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와 올라와 있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교육과정 편제하고 배당 시수를 받고요. 그걸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간표를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OKRS라고 제가 표기했는데 요거는 금강 학원이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스쿨로 바뀌면서 이게 길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OKI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OKIS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교육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45분이에요. 근데 건국은 교육과정은 일본 교육과정을 따르는데 시수는 한국 교육과정을 따라요. 40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학생들 1, 2학년들이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건국은 8, 120, 100, 89,720분이면은 금강 같은 경우는 9만 시간이 넘죠. 그래서 사실 금강 어린이들은 너무 많은 수업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들에게 모국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봤더니 금강 같은 경우는 종합적 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 학습과 특별 활동이 우리의 창의적 체험처럼
그 뭐죠? 문제 탐구, 이해 뭐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 시간에서 제 시간 중 2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교육 과정에 보이지 않지만 또 2시간을 더 한국어로 투입하고 있다라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 학습 시간 중에 나머지 1시간을 사물놀이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나 봅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태권도를 1시간씩 해요. 이런 과목들이 제 모국 이해 교육 과목으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0시간 정도 한국어 4시간, 그다음에 기타 과목 2시간 이렇게 하는데 건국 같은 경우도 종합적 학습에 아예 건국은 한국어를 4시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정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한국 무용 이렇게 해서 양교가 똑같이 4시간의 한국어와 2시간의 한국 관련 문화, 뭐 역사 이런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3학년부터 6학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올라가면서 금강 같은 경우는 OKS 같은 경우에는 4학년에서 6학년에 한국사회 정보 1시간을 추가 운영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도 동일하게 갑니다만은 한국 문화 시간을 5, 6학년에 추가함으로 인해서 더 고학년에게는 한국 문화 관련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도대체 왜 한국어를 4시간 하고 그러면은 문화는 1시간을 2시간을 하지? 그 근거는 뭘까? 왜 이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했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문서입니다. 49년 1월 1월 25일자로 백두학원 조선 건국 고등학교의 그 부속 학교로 인가 신청을 하는 인가 신청서입니다. 초등학교를 건국 초등학교를 세우는 인가 신청서를 일본에 낸 건데 거기에 보면은 소학교에 필수 과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선어 교육을 4라고 되어 있고 140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본은 35주기 때문에 75시간, 70시간씩 해서, 우리 지금 4시수를 말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은 조선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1949년에 저렇게 당당하게, 일본의 문부성에다가 우리는 조선인 교육을 할 거다. 일본 사립학교인데 허락해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도도 못해지는 거 말고는요. 이게 조금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착오를 했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근데 오히려 중학교 시수가 줄어서 한국어 3시간 그다음에 기타 과목이 1시간 이렇게 줄어 있는 상황인데 교도 국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역시 이렇게 그 4시간, 3시간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시간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현재 부분도 그 학습자 연령대에 맞춰서 일본에서 만든 교육 과정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다만 창업 당시부터의 그 상황이 지역까지 이어지면서 국가가 전혀 이 부분을 보조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규화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지 않냐. 이제 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모국에 대한 정체성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세계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정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코멘트? 네. 네, 발표 너무 제가 역사 배경에서 와가지고 궁금한 점이 쏟아졌는데 왜냐면 이 학교들이 46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학교들은 그러면 쪽이 아닌 남쪽으로 그 본인들의 학교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기로
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요게 그 1953년까지는 그 미군정 시기였어서 미군정 시기에 이 조선인 학교인 거잖아요.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많았을 거예요. 조선 학교도 있었을 테고. 미군 쪽에서는 또 어땠었는지 계속 지금 46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속적으로 변함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걸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정말 그랬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질문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학교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는 이미 제가 논문으로 여러 편 나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40년의 개교한 이에 끝까지 조선의 학교이기를 고집한 학교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70년대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한국 학교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63년 통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저기 제가 말씀드린 관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한국 학교로 다 카운트가 됐고요. 그중에 금강과 교토 같은 경우는 61년과 62년에 한국 학교로 법령이 없습니다만은 해종 처분으로 인가를 먼저 받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은 다 제가 논문으로 다 이미 또 써둔 게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미군정 하에서 네, 미군정 하에서 조선학교 폐쇄령이 내려요. 그래서 또 조선인들이 교육투쟁이라고 해서 48년에 남한도 북한도 어지러웠습니다만은 또 일본 오사카 코베 지역도 이 교육에 관한 문제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 그때도 당당히 폐쇄되지 않고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로서 허가를 받으면서 조선어 교육을 할 수 있었던 학교가 바로 백도학원이에요. 그런 학교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도대체 왜 계속 그들에게 니네가 알아서만 해야 돼? 라는 상황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이고요. 그 결과,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끝나고 한 번 더 봬요.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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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제외한국학교 지원센터랑은 좀 교류를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계속 그러면 소통을 하시네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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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영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발표는 우리 연구원의 개군연구원이신 정선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선아 박사님 제목이 보이는 과학과 믿어지는 근대, 식민지 조선 대중매체의 시각적 담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정선아 박사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좀. 네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역사와 시각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정선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과학과 믿어지는 근대, 일제강점기의 시각 매체에 나타난 발명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 발표에는 세부적인 전공 뭐 이렇게 이야기들보다는 이미지가 과학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는가라는 이런 큰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다루는 이제 과학 이미지는 식민지 권력의 근대화 전략과 조선 지식인들의 실력 양성 담론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과학 수준을 직접 평가하기보다는요, 당시 대중매체가 과학을 어떤 모습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각적인 구성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건 이런 이론적인 관점을 두고 이틀로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민지 조선의 과학은 어떻게 판타지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즉, 과학이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지 못했던 조건 속에서 이 연구는 어떤 매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화된 근대성으로 이것이 구성되었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식민지 통치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10년에 이제 병합 이후에 일제와 조선 사회 모두 조선의 과학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이제 의미는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에게 과학은 조선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한 도구였고, 과학 교육이나 뭐 기술 학교, 뭐 유학 등 과학으로 직접 가는 어떤 거의 모든 통로들은 강하게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대다수에게 과학은 일상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어, 주로 신문이나 잡지, 뭐 광고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멀고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웠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이 과학이 판타지적인 이미지로 소비된 어떤 중요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 이제 반면 조선 내부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실력 양성과 자강 담론이 강화되면서 과학과 발명이 민족적인 자립과 근대 진입의 상징으로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진은 이제 경성 방직회사 이 광고랑 그러니까 국산품을 사용하자는 그런 광고고요. 그 옆에는 조선물산 장려의 포스터입니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퍼뜨렸고 대중매체는 이걸 확산시키는 그런 주요 채널이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식민 권력이 관리 가능한 과학을 제시를 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 지식인들이 희망의 과학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매체 속에서 섞였고 그 결과 현실과는 다른 약간 독특한 시각적 과학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당시 신문과 잡지를 보면 과학과 발명을 중시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로도 가지고 왔는데 이 시기에 지식인들에게는 과학이 단순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족적 실력 양성의 기초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도 약하고 정치적으로도 무력한 상황에서 근대적인 지식을 축적해야만 이제 식민지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지식인들의 이런 분위기가 실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더 조직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발명학회, 과학 발명 홍보 활동입니다. 이 단체는 과학이 곧 자강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널리 이제 퍼뜨리게 되는데 되게 적극적이고 또 시각적인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캠페인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지를 발간했어요. 1933년에 발행된 잡지 과학조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의 발명 소식뿐만 아니라 뭐 뉴욕, 베를린과 같은 그런 대도시의 비행선, 고층 빌딩 같은 그런 해외 이미지를 함께 실어가지고 조선이 지향해야 할 근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과학을 대중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매체로 이걸 활용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활동이 과학데이라는 과학 주간 행사입니다. 자동차 퍼레이드. 이때 굉장히 그러니까 최첨단의 어떤 과학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매체 탈 것이죠. 자동차를 활용한 퍼레이드라든지 대형 포스터, 그리고 과학 실험 시연 등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행사들을 포함한 일종의 과학 축제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대중의 시선을 끌기에 이렇게 충분했었고, 과학을 뭔가 신비롭고 미래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데 이제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국 발명학회 활동은 대중이 과학을 실제로 배우기보다는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 점이 이후에 과학이 판타지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도 중요한 배경을 하나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사학자인 김근배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범주로 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과학, 뭐 기술, 공업은 물론이고, 뭐 방직이나 인쇄기술 이런 것 같은 수공업적인 영역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과학으로 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왜 과학이지?라는 것까지도 근대적인 활동 전반이 그러니까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이 된 거죠. 이건 단순한 개념 혼용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가 근대적인 생산 그리고 산업 기술을 하나의 문명 패키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재래식 농업은 비문명, 그러니까 전근대, 반면 기계, 공업, 뭐 효율성 이런 이름들은 이제 과학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공업의 발달과 과학의 진보가 사실상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 시기에 과학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사이언스의 의미라기보다는 근대적인 삶의 방식 전체를 뭉뚱그려서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에 가까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보면요.
1910에서 20년대 신문 잡지를 보면 이런 이렇게 아동복을 좀 다르게 만든다든지 소의 털로 양복을 만든다든지 한옥 양식의 공장인데 한옥 양식이에요. 이제 그런 데서 파나마 모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과학이라고 부르기 되게 약간 애매한 활동까지도 신발명, 과학적 개량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점이 이미지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양식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 아동복 발명 그 사진 같은 걸 보면 뭐 전통 한복 형태의 어떤 옷이 검은 천 위로 이제 얌전히 그 형태 자체, 그 옷의 형태 자체로만 이제 놓여 있고, 이제 이거는 파나마 모자 공장입니다.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련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굴뚝 있고 그런 근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옥이죠. 네, 그냥 한옥입니다. 그냥 한옥의 작은 방에서 뭐 모자를 손으로 이제 만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한다든지, 그다지 근대적이지 않은 장면에다가 과학적 신발명이라는 어떤 라벨을 붙여놓은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시기의 조선 매체의 과학 이미지는 실제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전근대적인 생활 세계에다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덧씌움으로써 마치 근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착시의 역할을 또 담당했지 않았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해외에서 발명된 것을 이제 기사로 내보냈을 때는 그 양식이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특히 이제 저쪽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전차 구조망 발명 이제 사진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면 발명가가 있습니다. 발명가가 남대문을 배경으로 이제 전차 옆에 서 있고 기모노를 입고 있죠. 기모노를 단정하게 입은 발명가 그리고 학생복을 입고 있는 아들 함께 이제 카메라를 당당하게 이제 보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아동복이나 이렇게 모자 공장 이미지나 옆에 있었던 파나마 모자 이제 발명가 그분의 사진과 이제 비교하면은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일단은 다루는 기술 자체가 앞에는 수공 이제 뭐 계량 이런 게 아니라요. 수공의 계량 같은 건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도시의 정말 전차 안전장치잖아요. 본격적인 어떤 기계 기술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발명가의 이름도 여기에 이제 기사에 드러나 있는데 발명가의 이름이 스가와하라 히데요시, 즉 일본인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신의 몸보다 큰 기계를 통제하는 굉장히 근대적이고 전문적인 주체로서 이제 묘사가 되는 건데요.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그런 거죠. 이제 누가 근대의 주체인가. 이렇게 일본인은 기계를 다루는 근대적인 주체로서, 그리고 조선인은 전근대적이고 뭔가 수공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약간 구분되는 듯한 시각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1910년에서 20년대의 대중매체 속에 조선의 과학의 이미지는 실제 기술력과는 좀 무관하게 조선은 좀 전근대적이고 일본이나 서구는 이제 좀 근대적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 구도를 가지고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 장치였다고 보여집니다. 1930년대에는 일제가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조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업화하려고 했던 시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타작이나 뭐 전기다리미, 원동기처럼 이전보다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발명품들이 신문 잡지에서 이제 보입니다. 이 변화 뒤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겹쳐 있는데요. 이때 이제 경성고등보통학교 이제 같은 그런 기술 교육기관이 이제 생겼고 해외 유학생들이 또 전문 지식을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었고 또 발명학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조선인의 발명 활동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홍보했던 점, 이런 점들이 기술 이미지를 좀 더 근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재미있는 지점은 이 시기 발명 보도가 기술 자체보다는요, 발명가라는 인물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발명했는가,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됐는가라기보다는 그 발명을 어떤 사람이 했는가, 어떤 그 발명가가, 그러니까 발명가가 어떤 근대적인 외모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가 이런 것 또한 중요한 시각 코드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특징을 찾아봤는데 발명가가 굉장히 근대적인 인물로 재현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계가 정작 중요한 그 기계와 기술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배경 처리가 돼버리는 듯한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면이 적극적으로 또 활용이 되었다. 이제 발명가가 근대적인 인물로 이제 재현되어 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1910에서 20년대 발명가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제 뭐랄까 그 기사의 제목에서도 그 발명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뭐 농촌 총각 발명가라든지 독농 독학으로 기계를 만든 노인이라든지 이런 전근대적인 표상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진에서도 시골 청년이나 뭐 중년이나 노년 남성이 뭐 어떤 오래 보이는 농기구 옆에 서 있는 모습 그런 식으로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930년대로 들어서면 발명가들이 말쑥하게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매끈하게 빗어 올린 그러니까 마치 에디슨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모던 엘리트로 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공업학교의 학생처럼 이렇게 교복을 입고 전문 교육을 받은 인물로 묘사가 되곤 하죠. 이 시기 발명 고도는 이렇게 무엇을 발명했는가 보다 이 발명을 만든 사람이 근대적인 주체인가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계의 취급 방식을 우리가 이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계 부품 조립이나 원동기, 뭐 타자기 같은 더 복잡한 형태가 등장을 했지만, 사진에서 이것이 엄청 주목돼서 이렇게 포커싱 되지는 않아요. 설명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반짝거리는 어떤 배경처럼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조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막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멋진 모습, 근대적인 모습, 이런 매끈한 표면성만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발명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또 낱낱이 분해해서 보여주는 도면 또한 동시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발명품이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로 등록될 때는 그 도면이 있어야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명학회 그 김용관은 신문에다가 이게 어떻게 이제 발명의 특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연재를 하면서 도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곧 도면을 보면 이제 발명품의 기술 원리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조선 대중들은 기초적인 신문에 실린 이런 기초적인 과학 기술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에 실린 도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읽히지 않는 과학 이미지, 즉 아무리 이렇게 도면을 구체적으로 실어낸다고 한들 블랙박스화 된 어떤 과학의 시각 자료가 이제 돼버린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는 겉으로 보기에 근대적인 발명가, 뭐 복잡한 기계, 전문 도면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과학 재현이 점점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지만 실제로는 대중이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할 어떤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모두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그런 모던한 표면성만을 강조했고 과학은 더 신비로운 뭔가 판타스틱한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에 대한 어떤 통치 체제가 전시 체제로 이제 전환되면서 조선의 공업 정책도 원료 중심, 소재 중심, 즉 군수 생산에 필요한 자원 보도 확보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 변화가 또 매체 이미지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대체 연료라든지 뭐 합성 섬유, 고무 대용품 뭐 이런 전시용 발명이 주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미지에서도 뭔가 이렇게 실험실의 내용들, 가운을 입은 연구자, 신소재의 실험 장면 등 이렇게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각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1930년대 과학 발명 이미지가 영웅적인 발명가에서 이제 도면 중심의 실용성에서 연구자와 실험실 이미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책과 시대 분위기 따라서 계속해서 어떻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미지가 재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중은 이러한 이미지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도 이제 의문 지점이 되는데요. 사실 대중의 수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그 인식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광고, 뭐 전문 잡지들, 발명 소설들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 감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상상력을 반영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대중 문화 텍스트는 당시 사람들이 과학을 어떤 정서와 기대 속에서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간접적인 증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고는요, 굉장히 재밌는데, 34년에 이제 광고고요. 쌀과자 기계, 그러니까 뻥튀기 기계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의 핵심 문구는 기계 이름보다 더 크게 적힌 돈 버는 대왕입니다. 돈 버는 대왕. 기계 자체의 기술이나 구조보다는 이 기계를 쓰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약속을 전면에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5합의 쌀이 8대의 과자가 된다. 이런 식의 문구를 쓰면서 마치 설화 속의 그런 화수분 단지처럼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산출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술적인 장치처럼 기계를 묘사합니다. 이 기계 이미지는 광고 카피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믿을 수 있는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과학기술 이런 신뢰의 아이콘으로 이제 기능하게 되죠.
또 다른 대중매체에서도 작동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고 마술처럼 보이는 기술 이미지, 뭔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래 세계의 그림, 혹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되게 황당한 발명품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뭐 같은 해에 소개된 재미있는 발명품 중에 뭐 성격 분석기, MBTI 분석기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거라든지 별건군에서는 뭐 글씨를 대신 써주는 전화기의 발명이라든지 이런 걸 대서특필합니다. 로봇, 기계, 인간 이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신기한 세계가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판타지적인 기대감을 자극하는데 이제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1934년에 이제 별건군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양자론의 주창자로 알려진 막스 프랑크를 언급하면서 태양광선에서 해로운 빛만 골라내는 살균광선의 발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엄청난데요. 과학, 새 세기의 경이, 광선과학의 극치, 밤이 낮이 되고 죽은 이가 말을 한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과학을 거의 마법이나 초능력처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과장된 언어가 당시 대중들에게 이제 과학이 합리적인 지식보다는 기이한 힘을 가진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재현 방식이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사례가 이런 건데요. 이건 1935년에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발명소설, 그러니까 소년소설인데 자동차 금강호라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한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정작 기술적인 원리는 잘 몰라가지고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적어내냐면 대장장이라고 적어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아동 소설처럼 보이지만 당시 대중의 과학 인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뭔가 기술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과학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동경을 느끼고, 그래서 과학은 이것이 이제 지식 체계, 그러니까 당시의 과학이란 지식 체계라기보다는 미래를 열어줄지도 모르는 어떤 상징과 판타지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학 조선 그 안에 이제 보여진 근대적인 유토피아, 그러니까 실존하는 대도시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요, 이미 실현된 근대 세계를 증거처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조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바로 이런 것, 조선이 도달해야 될 그런 미래상을 현실의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또 이거와는 다른, 이거는 과학데이의 포스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과학축제, 34년부터 제작된 과학데이 포스터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건 다 일러스트로 만들어져 있고, 번개, 태엽, 뭐 빛나는 철탑, 비행기 항공모함,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모두 상상에 기반한 일러스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존 장면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 조선에 열어줄 미래, 그러니까 도안화된 시각 언어로 이것을 풀어낸 건데요. 결국 두 매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도달 가능한 미래처럼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사진이든 상상된 일러스트든 둘 다 과학을 지식이라기보다는 볼거리이자 희망의 이미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제 식민지 조선의 과학 인식이 얼마나 시각적이고 환상적이었는지를 이제 잘 보여줍니다. 이게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가 일제강점기 시각 매체에 등장한 과학과 발명 이미지를 분석해서 식민 권력, 그리고 조선의 엘리트, 그리고 대중이 서로 다른 과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성했는지를 이제 살펴본 것이었고요. 시각 문화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의 사항은, 당시 조선에서 과학이 실제 기술보다 이미지가 먼저 작동하는 개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조선인 대다수가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기반, 과학 교육이라든지 전문 기술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실험실이라든지 연구 시설에 대한 접근 또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적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체가 만들어낸 시각적인 재현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사실상 대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910년에서 20년대 사이에는 굉장히 수공적이고 전근대적인 이미지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1930년대에는 엘리트 발명가, 뭐 기계, 도면과 같은 근대적인 요소가 등장했고요. 근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과학이 설명 가능한 그런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신뢰, 권위, 미래를 상징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기호로 이제 소비가 되었습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의 과학이란 현실의 기술이 아니라 근대성에 대한 시각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구성물이었다는 점이 이제 제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선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조 선생님. 네. 너무 재밌었고요. 그 펑튀의 그 이미지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거를 이 발표를 들으면서 아 요새 AI로도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 AI가 뭐 그 내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건 사실 모르는 거니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AI 뭐 버블이나 뭐 이렇게 막 IT 막 발전 이런 거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그때의 시각과 조금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목표로 제가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막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기계, 그리고 사실 이때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훨씬 더 이제 축적된 지식들에 의해서 복잡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영역의 언어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를 보면서 그냥 사실 AI는 진짜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한테 공감해주고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말 확률적인 언어 패턴을 그냥 뱉어내는 수준인 건데 우리는 사실 그것이 정말로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정말 그냥 블랙박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신비화 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저기, 지난번 우리 속초 강릉 예. 갔을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기밀 해제된 한반도 관련 자료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소련이 북한에 진주를 했을 때, 아마 일본이 남긴 자료들도 많이 봤겠지만은, 식민, 그러니까 이제 강점기 동안에, 어, 한반도에서 이 사람들이 산업시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되겠죠. 네. 산업시설을 어떻게 일본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특히 40년대 들어서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는데, 40년대에 와서는 군수시설 중심으로 이제 확대가 돼요. 그런데 그게 집중적으로 북한 지역에 이제 일본의 이제 중국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이제 군수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함흥에 이제 화학 공장을 일제가 설립을 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동북아에서 최대 규모의 화학 공장을 설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분단이 되고 난 뒤에 북한은 함흥을 이제 그게 전쟁 중에 엄청나게 폭격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동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이 비료 공장으로 또 탈바꿈하더라고요. 이제 출산 비록. 네, 맞아요. 네, 함흥에 예, 네, 예. 네, 예. 그걸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 궁금증은 이제 촉이 이제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거의 통계는 90% 이상의 조선민들이 다들 농업에 종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가 맞다면 객관적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쪽에 노출된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미지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강점기 초반에서부터 이제 말렵으로 가면서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40년대에 와서 특히 군수 산업에 과학 기술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건설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문 보도나 이미지가 이 다이어크로니컬리 이 시기적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을까? 이것도 찾아보시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승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기 박사가 교토에서 학위를 하잖아요. 비날론, 비날론. 그게 약간 나일론 대체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쓰는 이제 이름이랑 여기 헷갈려가지고. 예, 나왔지만 예, 예. 그분이 나중에 이승기 이제 박사. 일본에서도 거의 뭐 최고 네. 공학자 반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난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인조 선녀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이
해방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를 하고 있다가 김일성이가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최고의 오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월북을 해서 북한에 이제 가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비난론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의류의 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이제 오염 산업이잖아요. 네. 오염 산업인데 그쪽을 또 전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어, 5, 60년도 그 비난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부채움, 그걸 이렇게 뭐 탈북민들, 어, 유럽에 탈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전 세계 분들을 쫓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비난론, 이런 과학기술이잖아요. 비난론이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너무 재밌, 자기들의 의료의, 그러니까 옛날을 이제 회상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인지 좀 아, 궁금한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예. 학위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 2000년에 우리 여기 펠로우였어요. 규장각에. 혹시 이제 인적사항을 제가 좀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강대 교수. 어, 서강대 역사학부. 들어가 보세요. 네, 진짜 저는 완전 예, 예, 일상사 예, 예, 디자인이랑 일상사.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이 같은데, 연결을 하시면은, 네네네네. 그분은 역사학자고, 예, 예. 굉장히 많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콜라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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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재밌게 잘 예, 예. 들었습니다. 또 두 개인데요. 하나는 사실 저도 요 시기를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 네. 그 학교에서도 요새 기계랑 과학 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적극적인 게 있어서는 기계라던가 과학 이런 것이 소련이라던가 이런 걸 롤모델로 삼아서 네. 해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산화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자극제로 여기죠.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야. 그 시대에 20년, 네. 30년이 있었어. 다른 하나는 이런 이제 잡지나 이제 신문 사실 저도 무지하게 많이 보는데 근데 그 당시 그 문맹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10%가 채 안 되는 문해류, 예. 문맹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잡지나 신문을 보는 사람 굉장히 소수고 아주 엘리트여서 네. 오히려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과학대회나 아니면 박람회 같은 데에서 네네네. 그런 과학 이미지들이 오히려 대중들은 거기에 더 많이 그죠. 노출이 네. 되었을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쓰이는 이 유통이 됐던 이미지들과 이런 매체에서 유통이 됐던 이미지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매체가 어쨌든 공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벤트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보여지고, 여기도 과학데이의 포스터들이 거의 약간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뿌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살포되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책으로 뭐 잡지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20년대 이제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잡지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출판법이 이제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지들도 이제 많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었고 글자를 못 읽을지언정 이게 눈을 사로잡는 이미지들, 사진들,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지들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글을 정말로 잘 읽을 수 있던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글자 대신에 그것을 설명해 줄 만한 한눈으로 이제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들에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뭐 발명 같은 게라든지 어떤 자기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주체들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각의 시대라고 스펙타클의 시대라고 이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질문 없으신가요?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예, 누르시고. 네. 저는 너무 밝게 잘 됐습니다. 저는 제도자를 하고 있어서 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약간 이제 사실 기계 덮는데 뭐 굶어 그런
큰 거대한 기계들 이런 건 사실 남성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재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는 좀 더 전근대적인 네. 경직 이런 게 되면서 좀 더 시각 이미지적으로도 좀 여성들이 많이 여성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혹시 그런 게 이제 3, 40년대 들어와서 좀 바뀐 점을 보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기술, 뭐 과학 같은 것의 시각적인 표상으로서 여성들이 이제 사용된 예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 사실상 이제 어 사실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이분법적인 구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식민지 이게 지배 층과 이제 피지배국 이렇게 관계가 남성과 여성 관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묘사가 되고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초반에는 주로 이제 조선을 여성의 이미지로 이제 많이 재현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엽서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도 이제 조선이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전근대적인 약간 야만의 모습으로 이제 재현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이미지 이렇게 한복을 입은 특히나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완전히 이제 남성 여성의 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준들도 이제 들어가야 다른 조건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전쟁의 기운이 이제 퍼져 나가잖아요. 20년대 지나고 30년대 또 40년대 가면 이제 완연히 이제 전쟁의 기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미지 자체가 또 굉장히 남성성이 강조돼야 되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과학과 기술 뭐 이렇게 산업 관련해 가지고 여성 이미지보다는 남성 이미지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이제 워낙에 그쪽에 집중은 하지 않고 이제 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은 또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승아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원래는 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세계사 교육의 가능성 검토였는데 이것을 지난 2025년 1차 제약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논문이어서 그 연구원 선생님들과 이제 공연과 말씀드려서 이제 거의 또 다른 연구 분야인 이게 기념물에 대한 속초에 건설된 기념물과 그 정치학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대표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세계사 교육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세계사 교육에서 트렌드하게 스테디하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계사 그리고 기존의 논의들이 유럽에 그리고 혹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제 담론 위에서 특히 이제 19세기 이전 특히 이제 정근대의 그 여러 세계들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이제 또 다른 역사 교육의 트렌드로서 제시되었던 것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쌌던 여러 논쟁들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육이 이제 국가주의 그리고 국가 주도성을 이제 극복하고 우리가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역사 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주로 국사의 영역이었고, 그렇다면 국사 말고 세계사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몇몇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세계사에서 민주시민의 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타당한 논의일까 해서 연구가 출발을 해서 특히 이제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과서에서 자주 재생산되는데 그럼 시민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고대부터 이제 근대에 이르는 여러 단원에서 시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민 개념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면서도 이걸 번역을 하면 결국 시티즌 이 시민으로 번역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진행했을 때 번역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서구 사회 그리고 특히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 개념을 약간 무비판적으로 써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그 담론 속에서 시민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시민 개념보다는 오늘날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에 주목을 하면서 주권자 그리고 사회참여 주체로서 시민 개념을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근대적인 민주정책 그리고 인권 개념의 성장으로 이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고 의사결정과 실천성에 대한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경향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역사학을 가르친다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성 있는 개념으로서의 시민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교육으로서의 담론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과거 인간에 대한 그 탐구를 바탕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교육은 시의성 있는 주체와 그 현실적 참여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술과 교육의 기준이 오늘날로 상정이 된다면 이 과거의 사실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육을 위한 그 목적성 위에서 취사 선택될 수 있는 일종의 소재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의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국민적인 관점으로 보던가 아니라면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곧 오늘날 민주주의 개념으로 수렴한다는 그런 단선적인 서술에서 탈피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성을 탈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 연구원 발표회 때 발표를 드렸고 오늘 얘기는 이제 네, 저의 이제 다른 연구 분야인 이제 숙주에서의 그 기념물 건립 행위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시기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시기의 중반이 이 사람의 치세 중반이죠. 기원전 16년에서 7년 사이에 동시 로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에 가면 관광 가는 뭐 여러 곳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기 평화의 재단이라고 하는 아라파키스라고 하는 그 재단에부터 시작을 하는 이 대외 전쟁의 성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가 제국에 다시금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평화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속주 밖에서의 그 로마 밖에서 이루어졌던 기념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라던가 혹은 이제 승전 기념 특정한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연구에 하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념물 건설 이 일련의 제국이도의 올록이 강화 과정 그리고 속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그 과정 위에서 특히 이제 오늘 주목할 지역은 여기 흔히 장바레 갈리아라고 불렸던 갈리아 코마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제 프로방스 위쪽 북쪽 프랑스 그리고 라인강까지 아우르는 이 일대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굉장히 우리는 로마 제국의 좀 중심부라고 이 지역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늦게 제국에 편입된 편입니다. 뭐 뒤에 브리튼도 있고 뭐 다키아도 있겠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기원전 1세기에 이 지역을 원정하면서 제국에 늦게 편입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숙적과도 같이 그려져 왔던 이 사람들이 이 내전을 거치면서 제국의 핵심 속주로 부상할 때 아마 이 로마식 기념물이 조금 더 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지금 새 갈리아 성소
그리고 코티우스의 개선문, 그다음에 이제 트로파이움이라고 하는 일종의 개선 기념비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1인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기원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이 모든 권한을 반환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이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수여하고 군단이 주둔할 필요가 있는 이 속주들의 명령권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임페리얼 프로빈스라고 되어 있는 들이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독자적인 명령권을 행사하게 된 지역들인데요. 이처럼 아우구스투스가 내전 종식을 선언을 하고 군단 명령권을 장악하면서 로마는 일종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쟁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군단이 주둔하게 된 이 속주의 명령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 지역들이 아직 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 위에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평정이 되면 그 명령권은 다시 국가로 소환될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힌 지 2년 만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일대에서 정복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 처음부터 여기를 갈 것이었느냐, 혹은 이제 저 바다 건너에 자기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복하고자 했던 이 브리튼 섬을 갈 것이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료적으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가 먼저 간 곳은 이 갈리아라고 하는 오늘날 프랑스 땅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곳 이제 루구두눔이라고 부르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7년 그가 루구두눔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갈리아에 대한 첫 번째 센서스 호구 조사였습니다. 요새도 하고 있죠. 네, 그 기원인데요. 이 호구 조사를 통해 아우구스투스는 자원이 풍족한 갈리아에서 그 토대를 땄고 그리고 양아버지 카이사르처럼 전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실 원래 그 갈리아 사람들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갈리아의 중심지, 갈리아 사람 특히 이 동네의 중심 도시는 여기 지금 비엔느라고 되어 있는. 그 당시 사람 라틴어로 하면 비엔나라고 불렀던 도시입니다. 저기 저 동쪽에 오스트리아 비인이랑 표기법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는 이게 비엔이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이 전쟁 이후에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내전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 여기 살고 있던 로마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서 이제 머물게 된 지역이 이 도시였고 이 지역은 특히 이제 강 두 개가 이렇게 합류하는 로다누스 강과 이제 오늘날 론강이죠. 아라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로마 원로원이 여기다가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인들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된 식민지였기 때문에 갈리아의 전통과는 굉장히 무관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연구자들에 따르면 루그도눔이라는 지명 자체가 켈트족의 신 루그라는 곳에 신에서 기원했다라는 설, 그에 대한 숭배 행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견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루그 숭배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이나 다른 증거로 증빙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인들이 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 루구두눔에 머물면서 자기의 전쟁 준비를 했던 것은 일종의 자신의 안전 그리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호구조사를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실시를 한 것인데요. 이 호구조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주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여기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고, 그리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등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정복자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지만 정복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일종의 자유의 침탈, 그리고 자신의 복속을 상징하는 그런 조치였고 또 이제 속초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반발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이스파니아로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의 친구, 미술 시간에 많이 그리는 아그리파를 통해서 이 갈리아의 속주화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저항들이 이제 진압되는 한편 이제 이 변경 지역들 그리고 갈리아의 여러 지역들로 뻗어나가는 이런 로마식 도로들이 구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타니아 그리고 브리타니아 그리고 게르마니아 그리고 오레나의 마르세유가 있는 마살리아 그리고 이탈리아로 이루어지는 도로가 이 로고도눔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가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로고도눔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도로망 전기는 전쟁 기지로서 로고도눔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아우구스투스 정권이 갈리아에 대한 통제와 안정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갈리아가 일종의 징발기지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파니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난 다시 이제 로마의 내전 속에서 로마 정치 상황의 격변 속에서 일단 전쟁은 잠시 멈추게 되었지만 이제 기원전 16년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기원전 16년에 다시 한번 오늘날 이제 알프스 일대 흔히 라이티아와 그리고 이 게르마니아 변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13년까지 로그도눔에 머물면서 여러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단행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로그도눔 땅에 동전을 찍어내는 이 조폐국이 설치가 되면서 전쟁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기원전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프스 일대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전쟁에서 특징적인 점은 예전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면 이 전쟁에서는 두 번째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 그리고 이 사람은 네로 드루수스가 와 같은 이런 황실 인사들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공공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루트로 네로드로수스가 요 라이티아를 이제 평정을 했다면 게르마니아 일대 요 위쪽 길로 티베리우스가 진군을 하면서 알프스 일대는 이제 확실히 로마의 이제 평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들 전쟁에서 로마가 주목했던 것은 알프스를 넘어서 이 게르마니아 변경으로 향하는 통행로의 확보였습니다. 알프스 원주민들이 이 지역을 지나는 로마인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제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원활한 통행과 변경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였고 특히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이 북방 지역에서의 원정을 가로막을 요소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황실 인사들을 동원하면서 전쟁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알프스 일대에 대한 정복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 일대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꽤나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후방 지역이었던 갈리아에서 이 현지 부족들의 반란이 계속 벌어지면서 로마는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여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전쟁을 이끌었던 것이 이제 네로 드루수스였고 이 사람들은 네로 드루수스는
이 갈리아 후방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당시 반란의 원인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의 부재, 그리고 갈리아인의 예속 상태, 혹은 이제 갈리아에서의 호구조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담이 이 갈리아 사람들에게 가해졌고, 또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임명했었던 관리 중에 리키누스라고 하는 프로쿠라토르의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채 도시 로마로 돌아갔고, 그리고 네로두루스스 역시 전쟁은 지속하면서 이 호구 조사를 진행을 했기에 아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대리한 레가투스로서 이 네로도루스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재전의 명분으로 이 지역의 유력자들을 소집을 했고, 그러면서 흔히 이제 새 갈리아 성소라고 부르는 새로운 성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유적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상상 복원한 부분들이 이제 많고, 어, 당시 이제 기록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리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강 두 개가 합류하는 그 지점에 성소가 건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소에 대해서 지리학이라는 책을 썼던 스트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 앞에 강이 합류하는 이 도시 앞에 갈리아인 모두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성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제단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60개 부족들의 이름, 그리고 각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재단으로 많이 복원을 하는데 그 재단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적도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이제 그 지역의 도시들이 이렇게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유물들이 발굴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있었으니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혹은 뭐 옛날 도시들이 아마 그 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이런 복원도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쪽에 이렇게 긴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타라코, 오늘날 이제 스페인의 이제 타라고나라는 도시에도 이거 비슷한, 혹은 이제 이탈리아의 프라이네스테라는 곳에도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지 않았을까, 이런 장방형의 좀 계단식의 좀 위험 있는 구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악티움 해전의 승전을 기념하면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일종의 개성 기념비를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구조도 되게 이런 모습인데요. 당시 이제 그 배들에서 뜯어왔다라고 하는 충각, 그 배랑 배가 부딪히어서 다른 배를 침몰시키게 만드는 그 충각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지금 여기 이게 다 명문들인데 그걸 통해서 실제 율리우스의 아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가 이 지역에서 승리했던 전쟁에서 승리에 따라서, 그래서 넵투누스와 마르스에게 이 병영을 전리품들로 장식해서 봉헌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보면 아마 이 지역이 지금 그냥 이렇게 평지로 보이지만 이 앞바다가 바로 그 아티움 해전이 있었던 그 아티움 바다가 내다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거대한 기념비를 세운 모습입니다. 이 위치는 아티움 일대의 경관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 적함의 충각들, 그 다음에 전승 행렬을 묘사하는 그런 부조들, 그리고 예, 육지와 바다에서의 평화, 를 강조하는 이 명분이 그 제국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비슷한 시기, 조금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건설된 이 성소 역시 아마도 게르마니아 그리고 갈리아 일대에서의 반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이 토착민들, 갈리아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로마의 지배력을 강조하는 그 새로운 성소의 참고 버전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재단에는 아마 여기 있는 지금 재단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재단 역시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명문이 이제 있고 그리고 월계관을 들고 있는 이제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아까 그 아티움의 해전에서의 그 트로파이움처럼 여기에 부족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부족들을 묘사한 각각의 형상들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족,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로마는 갈리아의 전 부족이 로마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 아래 복속되어 있음을 시각화하려 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로 드루수스가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공사를 완공시킨 것은 원정의 지속적인 지속을 위해 후방인 갈리아에서 충성심을 이렇게 관제적으로라도 조성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도시를 압도하는 규모로 건설된 이 성소가 서부 속주에서 최초로 조성된 황제 숭배의 장소였고 이제 후대에는 갈리아 여러 부족들의 회합 장소 그리고 제전 장소로 활용되면서 갈리아 속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들어선 기념물들을 이제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볼 곳은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탈리아 수사 이제 알프스를 넘어가는 길목에 세워진 세고시오라는 동네에 세워진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뭐 지금은 명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지만 이제 이 흔적들을 통해서 명문을 이제 복원을 해본 결과 대강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그리고 대사제 호민관건을 시도해 이 사람에게 도누스 왕의 아들이자 다음에 적힌 공동체들 이 공동체들의 프라이펙투스인 마르쿠스 율리우스 포티우스가 이 개선문을 바친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개선문 자체는 로마의 방식을 모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율리우스 포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알프스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른바 피보 왕국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어떻게 보면 지배피지배 관계일 수도 있고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예, 속국의 국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는 표현 대신에 프라이펙투스라는 로마식 관직명을 썼고, 그리고 이 개선문 양식 역시 로마의 양식을 베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족의 모습을 보면 로마가 이제 승전한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맹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승전 기념 제전의 모습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 이 가문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양아버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협조를 했고 로마와 우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갈리아가 완전히 정복된 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프스 일대에 대한 지배력이 뭐 반란도 있었고 그걸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점점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갔지만 특히 이 지역은 중요했던 이유가 갈리아로 향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로 향하는 가장 최단 노선, 이탈리아에서 갈리아로 넘어가기 위한 최단 노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의 협력이 꽤나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티우스 역시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로마의 영향력 위에서 자기 지배권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족장 이런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 관직명 프라이펙투스를 사용을 했었고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그 충성의 대가로 자기의 경쟁 세력들을 제거하고 알프스 일대의
어떻게 보면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일대 지배 구조를 자신의 지배를 받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로마인들에게 웅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개선문의 명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그 외에 예, 이 14개 부족을 이제 따로 지금 이름을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게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 여기에 누가 살았는지 뭐 어떻게 불렸는지를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중에 이제 포티오스가 거느렸던 12부족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그렇게 적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선문이 가지고 있는 과시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아마 이 14부족은 전쟁 과정에서 새롭게 포티오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그 부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새롭게 지배가 된 이 부족들의 명칭을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나열을 함으로써 포티우스는 자기의 위상을 이렇게 과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새롭게 등장한 트로파이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드루수스의 원정은 기원전 10년까지 진행이 됐고 오늘날 배저강까지 나가서 알비스강을 이제 바라보는 지역까지 이제 진군을 하다가 그가 이제 사망하면서 원정은 중단되게 됩니다. 레노스강, 그러니까 오늘날 라인강 일대로 회군하는 과정에 네로도스가 낙마하면서 다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하게 됐는데요. 이 네로드루스가 이제 죽은 이 시체를 이제 도시 로마까지 문구해 올 때 아우구스투스가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 티키노까지 마중 나갈 정도로 그의 죽음을 이제 기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시신은 로마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영묘라고 흔히 얘기하는 마우솔레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승전에 대해서 여러 영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 건설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옷이랑 뭐 이렇게 그 포로의 모습을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로마의 전통적인 트로파이움 개선 기념물이었다면 이 북방 경계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경계에 들어선 이 트로파이움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굉장히 압도적인 규모로 건설이 되게 됩니다. 이 모곤티아품 오늘날 이제 마인츠 지역에 이제 라인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 언덕배기에 이렇게 거대한 기념물이 그가 이끌었던 병사들에 의해서 건설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대리석 여기를 장식했던 대리석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높이 10.31m, 폭이 이제 12m에 달했고 이 언덕 여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변에서 꽤나 많이 보일 수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갈리아의 여러 인사들이 방문을 해서 그의 죽음을 기념을 했기 때문에 모곤티아쿰의 이 트로파이움은 네로도루스가 구현했던 이 북방지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원전 7년에 오늘날 이제 라뚜루비의 이 언덕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기념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모나코죠. 여기에 이제 원뿔 모양의 원래 지붕이 있었고 그리고 24개의 기둥이 이렇게 둘러싸인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명문이 아마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다른 사료들과 여러 내용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부족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아마도 알프스의 부족들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파악하고 분류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 주변에 기존 옛날의식 트로파이움의 모습들, 예전식 기념물의 모습도 같이 있고, 특히 여기에 이제 족쇄에 묶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민족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구도가 일종의 알프스에 대한 지배의식 그리고 평정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두 가지 요소들이 특히 경계 지역에 형성이 되면서 이 로마 가도 외에는 도시 혹은 군영
등 어떤 건물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대에 서 있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해안지대를 따라가서 보는데도 여기 이것이 윗부분이 계속 보일 정도로 일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탈리아 혹은 제국 경계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주변의 지나는 그 제국 시민들에게 제국의 지배와 이를 통한 안정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개선 기념물의 건설을 통해서 로마는 황제나 혹은 이제 황실 구성원이 그 속주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충성의 구심점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강조하는 역할을 위해서 아마도 로마식 기념물을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속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관제적으로라도 그들의 충성심을 조정하고자 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기 1세기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 주변을 중심으로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조금 더 복잡한 로마식 기념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 갈리아의 여러 속주 도시들에서도 황제 숭배를 위한 여러 사원이나 혹은 이제 개선문 그리고 여러 기념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리아는 점차 제국의 변경에서 그리고 제국을 위협하던 세력에서 제국의 변경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핵심 으로서 통합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논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한석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었네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